제목 합리성과 도덕의 건축가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 세계로의 초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 세계로 약 30분간의 짧지만 밀도 있는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흔히 계몽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그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계몽주의 정신, 즉 인간의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의 정점에 서 있었죠. 그런데 왜 칸트의 철학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그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혁명적인 발상을 제시했듯이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도덕적 삶의 원리에 대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적 전환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우리는 칸트 철학의 두 가지 핵심 기둥, 즉 인식론과 윤리학에 집중하여 그의 위대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윤곽을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칸트의 해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칸트가 등장하기 전 서양 철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합리론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지식은 오직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로크, 버클리, 휴무로 대표되는 경험론입니다. 이들은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했죠. 특히 휴먼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휴먼은 우리가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일 뿐 미래에도 그 관계가 필연적으로 그러할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 그리고 휴메 회의주의 앞에서 칸트는 어떻게 우리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제 칸트 철학의 첫 번째 기둥인 인식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의 대표적인 인식론 저서가 바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여기서 칸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후험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과는 빨갛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와 같은 명제들이죠. 이는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편성이나 필연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선험적 지식입니다. 이것은 경험에 앞서서 경험과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또는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와 같은 명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지식의 종류를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도 구분했습니다. 분석 판단은 주어 안에 수로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판단입니다. 모든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처럼 주어를 분석하면 수로가 나옵니다. 새로운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종합 판단은 주어와 수로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저 사과는 빨갛다처럼 사과라는 개념 안에 빨갛다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칸트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험에 앞서서도 참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주는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학문이 바로 이런 선험적 종합 판단의 예시라고 칸트는 보았습니다. 여기에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대상을 그대로 인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천적인 틀, 즉 선험적 직관 형식과 오성의 범주를 통해 대상을 구성하여 인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험적 직관 형식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대상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듯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성의 범주는 우리가 경험한 감각 자료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순수한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어 인과성이나 실체의 통일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칸트는 이 원인을 찾는 행위 자체가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오성에 내재된 인과성이라는 범주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외부의 대상물 자체의 우리의 감각기관에 주어지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 직관 형식과 오성의 범주를 거쳐 구성된 세계입니다. 칸트는 이처럼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세계를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상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순수한 실제를 물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자체 자체를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칸트의 인식론은 우리가 아는 것이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식 주체의 선험적 능력에 의해 구성된 현상 세계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지식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동시에 과학적 지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제 칸트 철학의 두 번째 핵심 기둥인 윤리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식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를 설정했다면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위의 원칙을 탐구합니다. 칸트의 윤리학은 그의 저서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형 이상학 기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칸트 윤리학의 핵심은 행위의 도덕성이 그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 행위의 동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았더라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동기가 도덕적일까요? 칸트는 오직 선의지만이 그 자체로 선하다고 말합니다. 선의지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이며 오직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의무와 경향성의 구분입니다. 경향성이란 우리의 감정, 욕구, 취미, 이익 등 개인적인 성향이나 욕구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칸트에게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기가 돈이기 때문이죠.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이며 칸트에게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언 명령은 만약 한다면 하라는 형식의 가언 명령과 대조됩니다. 가언 명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공부하라와 같은 것이죠. 반면 정언 명령은 어떤 조건이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칸트는 이 정언 명령의 여러 정식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제1정식.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행위의 원칙 준칙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할 때 거짓말을 하려 한다면 모든 사람이 급할 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 보편화되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아마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가 됩니다. 둘째, 인간 존엄성의 원칙 제2정식.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것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그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노예 제도가 부도덕한 이유,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부도덕한 이유가 바로 이 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두 정언 명령은 칸트 윤리학의 핵심이며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칸트에게 도덕은 외부의 강요나 신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 발견하고 따르는 자율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칸트의 방대한 철학 중에서 인식론과 윤리학이라는 두 가지 핵심 분야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의 이성적 능력과 선천적 틀에 의해 구성된다는 혁명적인 인식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학적 지식의 토대를 마련했죠. 동시에 그는 인간의 행위가 오직 선의지로부터 나온 의무에 기반해야 하며 그 행위의 원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인 정언 명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윤리설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그의 윤리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칸트 철학은 이후 서양 철학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관념론, 실존주의 등 수많은 철학적 사조들이 칸트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거나 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습니다. 그의 이념은 법철학, 정치철학, 교육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도 스며들어 있죠. 오늘날 칸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칸트의 통찰은 우리가 마주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를 넘어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구성하고 있는가? 를 성찰하게 하죠. 윤리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AI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 앞에서 칸트의 인간, 존엄성과 보편적 도덕 원칙은 여전히 강력한 나침반이 됩니다. AI에게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정엄 명령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그의 윤리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성을 사용하라 고 끊임없이 외쳤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우리 자신과 세계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칸트 철학의 거대한 세계로 나아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